네, 반갑습니다. 안순환입니다. 네, 세금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강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강연이라고 표현할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법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면 한 1000개 정도 사례를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적응력이 생기고 응용력이 생기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강의할 수 있는 내용 전체가 다 해봐야 100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진짜 부분밖에 못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체를 판단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제일 조심스러운 거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매니아들 몇 분 계세요. 유튜브도 들으시고 또 오늘 강의도 들으러 오셔서 본인이 스스로 재개발적인 축에 전문가라고 하신 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수준에 내가 올라가기 시작하냐면 선무당 수준에 올라가요. 그때부터 사고치를 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시려면 정말로 모든 산을 다 겪어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몇 가지 배운 것 중에 내가 아는 만큼 알았다고 해서 옆에 분들을 어드바이스 해준 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 공무원들 중에서 보세요. 장기 임대주택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구청에 가면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있으시죠. 그쵸? 세무서 가면 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이 있으시죠. 자 한번 되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도 8월 달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법이 대대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4년짜리 단기가 모두 말소가 돼버리고 아파트는 8년짜리까지밖에 안 해주고 전부 자동 말소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의무기간이 어떻게 바뀌어요?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4년, 8년을 채우고 말소시키는 것을 자동 말소라고 해요. 자동 말소. 그 다음에 내가 4년, 8년을 못 채우고 먼저 미리 서는 것을 자진 말소라고 해요. 자, 구청에서는 자진 말소를 세입자들한테 동의만 구하면 자진 말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8년짜리를 등록해놓고 2년, 3년에 자진 말소해도 세입자하고 동의만 구하면 자진 말소가 되죠? 이해되셨어요? 구청에서 3년짜리밖에 안 되는데 자진 말소를 동의를 해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세무상 피해가 없으니까 네, 피해가 없습니다. 자진 말소 시키세요. 시켰어요. 우리 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동 말소 대상자 중 의무기간을 2분의 1을 경과시켰을 때 세무상 불이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8년짜리는 몇 년 이상 있어야 돼요? 4년 이상 있어야 되죠. 근데 구청은 4년 미만 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똑같은 공무원들이 각자 대답을 하는데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이 얘기해 줬으니까 당연히 맞겠지 하고 3년짜리를 자진 말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5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 되겠지 하고 팔아버렸어. 세금 얼마 나왔어? 7억 나왔어. 비과세가 안 돼요. 의무기간 4년을 채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왜 구청집으로 하다가 그러냐고. 여러분은 지금 내가 배가 아픈데 어디로 갔어? 치과를 갔다는 거죠. 치과. 옛날에 부천에 있는 부천 세무서에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부천에 지방세 횡령 사건이 터졌어. 지방세 횡령 사건이 터졌는데 부천 세무서 유리창을 다 깼다. 누가? 시민들이. 지방세를 다루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질문 했나? 지방세는 어디서 다뤄요? 재산세, 취득세 어디서 내요? 어디다 내요? 시장자치단체에 냈잖아요. 거기서 횡령을 했다고. 근데 왜 세무서 유치할 게? 이런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안 하고 다니는 목적은 무슨 목적이 있어요? 돈 벌라고? 깨지 말고. 율사 깨지 말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금 7억 많이 하고 저한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딱 받는 순간에 서로를 보는 순간 나는 30초 안에 해독이 되잖아요. 세금 얼마나 머릿속에 딱 계산되잖아요. 7억 딱 나왔어. 원래 내 몸은 96세가 되도록 설계가 돼 있었다니까. 근데 지금 이런 일을 계속 당하니까 90세로 단축했어요. 미친다니까. 사고를 내지를 말든지 오지를 말든지. 왜 오시냐고. 왜 이렇게 오고 가서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과세를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재벌 같은 거 괜찮아. 그냥 돈 많이 써도 상관없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나라하고 은행하고 다 공동투자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래서 세금 맞으면 어떻게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강연을 우리 특히 문준 팀장이 강의를 추천하면 제가 무조건 와요. 왜? 여기는 수준이 높아. 수준이 높다는 것이 반이 잘 나와. 아셨죠? 이 반이 잘 나와야지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 맛이 나지. 여러분이 반 안 되면 강의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미가 없이 하더라도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서 같이 호흡을 해주셔요. 그리고 원래 여기 120명 온다고 그러셨다는데 80명밖에 안 왔어. 뭐요? 나이가 한다는 얘기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항상 다 노시가 나온다니까. 나이를 200명을 해요? 그 나이가 돈을 받고 여기는 돈 안 받았어요. 뭔가 차를 둬야지. 앞으로 좀 그렇게 하셔야 아시죠? 예.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증여하거나 상속인할 때 70%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무조건 내가 사고 무조건 팔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30%에서 사고가 나요. 30%에서. 어디서 사고를 볼까요? 취득, 보유, 양도, 부동산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사서 갖고 있다가 파는데 아무런 변함이 없이 사서 팔았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2017년도 8월 2일날 이전에 사서 내가 지금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세 미만이어서 양도 대금이 예를 들어서 10억 이하예요. 아니면 또는 20억 이하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금을 내가 다 사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부류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땅을 갖고 있었어. 내가 집을 지었어. 집을 지었는데 9개월 만에 팔았어. 주택을 지어서 9개월 만에 팔았어. 주택은 단기 보유를 하면 세금의 중과세가 돼요.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중과세. 말도 안 되는. 자, 근데 건물을 지어서 1년 미만에 팔았어. 70%. 근데 이 땅은 내가 30년 갖고 있었어. 30년 갖고 있는 땅에다가 집을 지어서 1년 미만 갖고 있다 팔았어. 땅도 중과세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인데 세법은 상식으로 안 만들어놨다니까. 정책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놨어. 뭐라고 만들어놨어? 요 놈을 70% 매기면 요것도 전부 다 70% 매기겠다. 여러분 지금 상식에서 어긋나게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문가들도 이거를 상식에서 어긋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법을 만든 사람의 머리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걸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똑같이 중과세 먹이는 판단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노를 느껴. 왜 70%를 왜 매겼어? 왜 매겼어? 한기 투자를 했으니까 매긴다는 거 아니에요. 자, 부동산 대전제가 자산별 과세예요. 자산별. 땅 따로 건물 따로라니까. 건물하고 갖다가 간주시킬 수가 없다니까. 간주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건물에 대해서 매겼으면은 땅은 땅대로 따로 매겨야 맞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가서 건물에다가 휩쓸려가 버리냐고. 세법을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해석을 군데군데 사고 있고 논리에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논리에 안 맞는 거를 여러분 논리에 맞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셔. 또 한 번 더 볼까요? 토지하고 주택을 갖고 있다가 이걸 계약을 해서 매각을 했어. 그 다음에 중도금이 치르고 나서 여기서 이 부분을 멸시를 해버리거나 여기서 용도 변경을 하죠. 왜요? 주택으로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잔금 1년제는 어떻게 됐어? 예, 금생으로 됐거나 나대지로 바뀌어. 자, 지금까지는 계약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면 중도금인 이후에 그것이 멸실되거나 용도금이 돼도 잔금인 현재 주택이 없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취급을 해줬어. 왜? 주택가격까지 다 받았고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서 바뀐 거잖아. 매수자 요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수자한테 비과세를 안 해준 것은 문제죠. 그래서 비과세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악용을 하니까 2022년도에 유권에서 쓱 바꿨어. 10월달에 용도 변경을 하면 용도 변경하면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주택으로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또 멸시를 하면 2022년 12월달에 멸시를 하면 이것도 나대지로 봐서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권에서 바꾸자마자 강의에서 내가 우리 세무사님들한테 이런 유권에서는 유치한 유권에서 국민들하고 장난치는 거라고요. 본질이 뭔데 본질이. 주택을 팔았잖아. 매수자 때문에 이걸 비과세 더 받는다고 이걸 바뀌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유권해석이라고. 그 전에 이미 20년 전에 8년에서 이미 그렇게 나왔는데 폐소를 하니까 유권해석을 바꿔놓고 이제 와서 슬금이 다시 과세한다? 장난치는 거야. 세무사한테 불복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해달라니까 불복을 했어. 용도 변경 가갖고 불복을 했어. 그러니까 국가가 폐소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법이 바뀌어. 뭐라고 바뀌어? 잔금일 현재 용도는 됐다 하더라도 그건 주택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했죠? 멸실된 것도 똑같이 우리 지켜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여러분들 주택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상한 공무원들이 멸실을 다 해준다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멸실을 해갖고 팔았어. 세금 나오면 나한테 오라니까 제가 무조건 이겨줄게. 지금 제가 세무사를 그만둔다고. 말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안 되는 법이 이렇게 있다니까. 자, 지금까지만 해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을 봤죠?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황당한 과세를 안 받았잖아. 다른 사람 있나요? 여기서 두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다행히 안 받았으면 예, 어쨌든 간에 조상의 묘를 잘 썼거나 내가 믿는 신을 잘 뭉상나 신을 잘 믿었거나 뭔가 도움이 있어서 우리가 다 피했어.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을 보세요. 아까 계약 당시와 잔금일에 변화가 생겨버리면 문제가 생겼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변화가 생겨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이 종전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이게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면 요거는 권리라고 해요. 권리. 여기는 부동산이고 여기는 권리가 돼요. 여기는 신축 아파트. 지금 신축 아파트가 돼보니까 여기 다시 부동산으로 바뀌어. 부동산이 권리를 변했다가 부동산으로 바뀐다고. 자, 내가 처음부터 여기서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여기서 팔면은 사고가 안 나. 여기 부동산의 종류는 또 이게 뭐래요? 주택이 있고, 보세요. 나대지가 있고, 상가가 있고, 공장이 있고, 무가 건물 있고, 다 다르잖아요. 조합은 지위가 다 달라. 자, 우리는 여기는 다 재건축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다 주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일단은 재개발로 넘어가지 말고 재건축으로만 다 축소시켜서 내가 부동산 주택을 갖고 있었어. 종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축 아파트를 팔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퐁당퐁당 일어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만약에 매각을 해버린다든지 여기서 내가 만약에 취득을 해본다든지 양도가 여기서 이루어지거나 여기서 취득이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부동산을 놓고 보면은 부동산이냐 권리냐는 것은 우리 세법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자, 기본적으로 비과세는 여기서 팔아서 전적일 이전에 팔면은 여기서는 부동산, 주택을 팔았는데 요거는 부동산을 매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관철하고 여기서 팔아버렸다 그러면 주택이 아니에요. 뭐가 돼? 입주권이라고 했잖아요. 자, 입주권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원래 안 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관리처분 났어요. 관리처분 나자마자 집이 몇시 돼요? 살고 있잖아요. 버젓이 살고 있잖아요. 나는 그대로 살고 있어. 근데 오늘은 관리처분이 떨어졌더니 너는 권리래. 그때부터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래. 그래가지고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소득세법 시행 154조 1항에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것이지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왜 해줘요?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의식주에서 우리가 필수품이니까 주택 한 채 정도는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관세가 떨어지자마자 너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비과세를 안 해준다?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니까 대법원에 간 거예요. 법원에 가서 판사님한테 판사님 내가 세상 여기까지는 비과세가 된다는데 여기서부터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판사님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국세청 왜 비과세를 안 해줬어? 우리 공무원들은 법대로만 합니다. 법에 비과세 해주는 말이 없으니까 못 해줍니다. 판사님 뭐라고 그래요? 형평에 안 맺기 때문에 법에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 비과세 해줘. 요게 99년도 판결이에요. 그래서 없던 비과세가 되기 시작했어. 됐어요? 자, 그러면 주택으로 취급해서 비과세 해주라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팔면 비과세 되는데 여기서 팔고 비과세가 됐다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파는데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공무원들은요 뭘 하나를 해주려면 국민들한테 대대적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해요. 지 것도 아니면서. 아니 거기다 왜 저걸 제한 단서 조항을 두냐 이 말이에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이렇게 제한을 둬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자, 관청가 나하고 입주권 상태에서 내가 그랬어. 그리고 팔고 샀어. 정확하게 타임스케일을 보면은 팔고 샀다고요. 팔고 샀는데 소유권 변경이 그때 즉시래요. 양도하는 집은 지금 신탁이 돼 있죠. 다 신탁돼 있잖아요. 그럼 신탁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탁을 해지해서 소유권을 넘기고 다시 소유권 변경한다면 신탁을 또 맡긴다. 그러면 법무사가 한 건 한 건 해주냐고 모아서 해주잖아. 한 달 주다가 모아서 해주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사는 건 어떻게 돼? 바로 등기 나버리죠. 팔고 샀는데 등기 순서는 사고 판결을 해버렸어. 겹쳤어. 여기 위반되죠. 양도인데 다른 수익이 없을 것인데 이틀 먼저 산 것처럼 돼버렸다니까. 비과세를 또 안 해주는 거예요. 나라가 나빠요.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니까 또 손 갔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니까. 아니 판사님 나도 분명히 팔고 샀다니까. 그게 등기가 이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없어서 뭐라고 그래? 그러면 잔금 낸 날짜를 입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표 발행해서 거래하십니까? 통장 계좌로만 거래하시나요? 현금을 거래하면 어떻게 입증해요? 어떻게 입증을 해요? 막 빌려다가 잔금 치르고 했다고. 그러면 잔금 청산일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 접수일자로 가버려. 입증을 못했어. 그랬더니 세금이 또 5억 나왔어. 그래서 뭐라고 써? 다른 주택이 없을 것. 아니 주택을 팔면은 주택은 다른 집을 사고도 3년 안에 팔면 되잖아 지금. 근데 왜 입주권이 이런 특혜를 안 줍니까 하고 따졌어. 도대체 왜 안 줬어? 이 때문에 왜 안 줬어? 아니야. 판사님, 저희는 법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어?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기획재정부 때 보다 다시 뭐라 그래? 3년 이내에 팔면 괜찮다는 거를. 네, 알겠습니다. 3년 이내에 그 법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취소를 해줘. 그래서 이 법이 다시 들어갔어. 자, 여러분은 현재 민주주의는 우리 모든 세계 국민들이 싸워서 왕권과 싸워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라고. 지금 세법도 똑같다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 만들어졌는데 기가 막힌 거야. 그럼 다른 주택이 없을 거 됐죠?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어. 장기 임대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면 내 집은 비과세가 되죠. 이건 좀 어렵나? 좀 어렵긴 해. 이거는. 좀 어렵긴 해. 예. 장기 임대주택, 이거는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세대주택을 여러 가지 주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임대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파는 집이 2년 이상 거주했으면은 요 임대주택의 주택수를 없는 걸 보고 비과세 해준다고요. 왜? 장기 임대주택 활성화 목적으로. 요것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치고 있어, 사기치고 있어. 근데 그것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장기 임대주택하고 내가 거주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 사기당할 수가 있으니까 꼭 전문가 상담 받고 가세요. 무슨 얘기냐면 장기 임대주택을 팔 때 갖고 있는 사람이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해주는데 문제는 말이 어렵죠. 요게 내가 집에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니까. 근데 이거를 거주주택을 갖고 있다고. 여기서 거주주택을 양도를 했어. 여기서 양도를 하면은 장기 임대주택은 요만큼 양도 차이 났어. 거주주택 양도 차이 이만큼 났다고. 여기까지 발생한, 여기 거주주택 양도한 여기 시점까지 발생한 이 양도 차익은 비과세를 안 해준다니까. 두 채 동시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게 3억이고 요게 5억이요. 그러면 나는 비과세를 어떤 거 받고 싶어? 5억짜리 갖고 싶죠. 안 된대. 너는 3억짜리밖에 비과세를 못 해주겠다는 거야. 요게 국세청의 해석이라니까. 이게 말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 책에서 선택적으로 해주지 왜 네 맘대로 해놨어 그렇게? 아니래. 비과세는 강행 규정이라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기꾼이라고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남아서 나는 비과세 이거 세금 내고 여러분 비과세 받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 앞에 그 3억을 비과세를 안 받아야 뒷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3억을 비과세를 안 받는 방법이 있냐? 5% 상한율 있죠? 그걸 안 지키면 돼. 10% 올려. 예, 자동으로 내가 법법 회의를 하는 거야. 하라! 미쳐본다니까. 내가 머리를 이용을 해야 되냐고. 내가 이 머리를 이용을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임대사자 의무기간을 안 지켜버려. 2년 이상 거주를 하는데 1년 11개월 10일 만에 팔아. 집을 두 채를 더 사버려. 한 채 사면 안 돼. 왜? 일시적 리스닉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가시죠.
비싼 집 사지 말고 3천만 원 보증금 1억 몇천 끼고 3천만 원 들어간 거 있잖아. 그런 거 두 채 사라고. 그래서 내가 비과세를 안 받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세법에서 세상에 안 그러면 세법에서 비과세 안 받는 법으로 강의를 해놨다니까. 이게 대한민국 세법에 맞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보세요.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여기서 팔면은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팔면은 안 된다는 거야. 이쪽을 팔면. 아니 세상에 내가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지르준 관처일 전에 팔면 비과세가 되고 관처일 후에 팔면 비과세가 돼요. 더 웃기는 거는 아버지가 집 한 채 있어. 나도 집 한 채 있어. 합가를 해. 60세 이상 부모님하고 합가를 하면 초자락에서 봐주죠. 몇 년 안에 팔아야 돼? 10년. 10년 안에 팔아야 돼. 아버지도 1주택자. 나도 1주택자였어. 그래서 여기서 합가를 했어. 합가하고 10년 안에만 내가 아버지랑 어디 팔면 비과세죠. 자, 근데 여기서 합가를 했는데 여기서 관처가 났어. 여기서 관리처분이 떨어졌어. 그럼 이제 입주권을 바뀌었죠. 여기서 합가를 했어. 관처가 난 다음에 합가를 했다고요. 입주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아버지 집이 있죠. 다른 주택에 예외 규정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비과세가 안 돼버린 거야. 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주택을 갖고 합가를 하면 효자고 입주권을 갖고 합가를 하면 효자가 아니라니까. 불효자라니까. 무슨 이런 놈 개판 세법이 있어. 이런 세법이 이렇게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재개발 재건축만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무사 한 명한테 상담하시면 안 돼요. 3명한테 상담. 몇 명? 3명. 세무사는 안수남 세무사 혼자 상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니까. 나도 안 된다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3명 꼭 하셔야 돼. 꼭.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자 보세요. 남편이 집 한 채 하고 있어. 아내가 여자가 집 한 채 하고 있어. 나는 이거 설명할 때마다 난 화가 나. 우리는 둘다 전세권도 못 얻어갖고 힘들었는데 집 한 채씩 갖고 있대. 그래갖고 둘이 만나서 결혼해. 미쳐본다니까. 요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살아. 자, 근데 보세요. 여기 30억짜리 갖고 있고 이것도 30억짜리 갖고 있는데 여기서 관처 나기 전에 합가를 하면은 비과세 해줘. 근데 관처 난 다음에 합가를 해가지고 입주권 상태에서 합가가 되면 안 해줘. 어때요? 이 법이 논리적으로 맞나요? 이상하죠? 재개발 재건축은 이렇게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상합니다. 더더욱은 보세요. 여기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부동산만 해줍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 부동산만 해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상태에서는 장특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거주를 해가지고 80%를 받게 된다고 가정해보세요. 80% 장특 공제를 받고 못 받고는 어떻게 되죠? 하늘과 땅 차이. 자, 그런데 여기가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고 여기에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에요.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장특 공제를 해주는데 준공 후 관처일 이후에 발생한 준공 전에 양도할 때 입주권 양도에 발생한 여기 양도 차익은 장특 공제가 안 된다니까. 이것만 된다니까.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권리가액이 시가보다 굉장히 낮게 잡힙니다. 재개발 재건축 갖고 계신 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권리가액이 낮아요? 감정가액 곱하기 비례율을 적용해서 권리가액을 만들죠. 그때 감정가액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기준을 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할 때 시가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권리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감정가액이에요. 감정가액은 산식에 따라서 보면은 감정가액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권리가액 변경은 안 일어나요. 감정가액을 높이거나 낮춘다고 해서 권리가액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산식으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비례율은 수익금액 마이너스 총 사업비. 요게 분자예요. 분자. 분모가 종전 부동산 감정가액. 요것이 비례율입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아파트 10억짜리 갖고 있는데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내 거를 가치 증가를 일으키면 내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큼 늘어날까요? 이 뜻이라고. 그래서 120%가 비례율이 됐다는 것은 10억짜리가 12억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1 비례율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비례율을 굉장히 낮게 잡아놓은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건 순전히 세금 때문에 그래요. 실제는 비례율이 훨씬 더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다시 변경 고시를 다시 합니다. 그건 세금 때문에 그런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고, 요게 비례율이에요. 요게 비례율. 근데 저 보세요. 감정가액 곱하기 비례율. 요게
권리가가 돼요. 권리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 산식을 일단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감정가액과 이 감정가액이 삭제가 되죠. 즉, 권리가액에는 감정가액이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이 상식까지 이해했죠? 예. 그래서 비례율 산정 목적의 감정가액은 낮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 권리가가 낮다고요. 문제는 요게 취득가하고 여기가 권리가인데 이 권리가를 시가로 잡아놨으면 상관이 없어. 낮게 잡아놨다니까 이거를. 낮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 적어. 그것만 찾기 문제가 된다니까. 이해되셨어요? 통상적으로 내가 12억 주 샀는데 권리가는 거꾸로 8억이 나왔어. 8억이 나와가지고 차손 나는 형태가 치죠. 그 다음에 양도가액은 20억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차손 났고 여기는 10억이 났죠? 근데 이 10억에 대해서 장토공제가 안 되버린다니까. 대포 1단지가 2023년 11월 30일 날 가상 승인이 떨어졌어요. 10월 달에 팔고 오신 분하고 12월 달에 팔고 오신 분하고 세금 차이가 무려 5배 차이 납니다. 왜? 준공 전에 여기 12월 달에 팔아버리면 권리를 파는 거지, 입주권을. 장토공제가 안 된다니까. 근데 준공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팔면 뭘 팔았어? 부동산을 팔았잖아. 그러면 취득일부터 양도까지 발생한 모든 보유기간에 따른 장토공제가 다 된다고. 여러분들은 이걸 놓쳐버리십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보세요. 여기서 건처일 전에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은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전부 통산이 돼. 그런데 관처 나고 여기서 샀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게 되면 취득일이 입주권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버리냐면 중국일로 가요. 중국일. 취득일이 여기로 가는 게 아니야. 여기로 가본다니까. 그래서 보유기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중국일로부터 돼가지고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이 적용돼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가 이거를 상속을 남겼어. 재개발적 건축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행히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참 아버지 자꾸 죽여서 미안한데 죄송하긴 하지만 네, 우리 아버지 여기서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보유기간이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여기서 돌아가셨어. 그럼 보유기간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밖에 안 된다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는 죽음 시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걸 세금하고 연계시키냐고. 어떻게 연계시키냐고. 지금 재개발적 건축은 여러 복벽을 안고 있다. 양도차익 계산, SST 비과세 규정, 이렇게 해서 재개발적 건축이 복잡하다는 것을 인식이 되셨어요? 네. 자, 이제 보세요. 여기는 다 재건축이기 때문에 조합은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조금 전에 주택을 가지신 분, 아니면 상가를 가지신 분. 여기 우리 여기 관청은 언제 떨어졌죠? 메이플. 네? 2018년 12월. 그러니까 2018년 12월 기준으로 그 이전에 사신 분은 내는 부동산을 샀어요? 권리를 샀어요? 부동산을 사신 분은 그때부터 보유기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도 시기까지 보유기간 계산이 다 돼서 비과세 규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 그걸로 계산한다고. 그런데 2018년 12월 이후에 사신 분은 뭘 샀어? 부동산이에요? 권리예요? 권리. 그럼 여기 중고 언제 떨어졌어요? 이제 떨어졌죠. 7월 달에 입주 시작했죠. 네, 7월 달에부터 취득 시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관청일 이후에 사신 분들은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했고 보유기간 계산은 중복일로부터 계산한다. 입주일로부터 계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비과세 판정, 그 다음에 장특공제 판정, 세율 판정이 모두 중복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합원들, 다 팔아버리신 분들은 여기 안 앉아 계시죠? 그거 볼 일 없지. 세금 폭탄 맞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예. 어쨌든 재개발적 건축에서 뭔가 세금을 냈는데 억울로 사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라고. 예. 제가 이걸 다 모아서 이혼 소송을 내려고 해요. 어째 우는 것이 내가 꿈이 너무 야무지다는 거구나? 응? 아, 여러분이 대신 싸우겠다는데 박수를 한번 쳐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 이혼이냐면 여기까지 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관처가 났는데 요걸 입주권으로 바꿨다는 거죠. 권리로.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부동산을 바꿔놨죠. 그러면 요 공사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공사기간을 다 포함해주죠. 포함해준다는 뜻은 뭐예요? 부동산을 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파는 사람은 왜 부동산을 안 가? 왜 안 가냐고.
세법은 차별하려면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조세는 평등하게 과세해야 돼요. 평등하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 차이 나는 거 보실래요?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걸 해야지.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챗 GPT에서 안순환에 대해서 알아봐줘 이렇게 좀 쳐보세요. 요게 앞으로 땡땡 아파트. 앞으로 뭔 아파트? 네, 잘 어디 아파트 잘 몰라. 요거 실제 일어난 일이 실제. 김 이사님은 2000년 3월달에 6억 주고 샀고 이 부장님은 2000년 7월달에 6억 주고 샀는데 요게 2017년 8월 31일 날 준공이 떨어져요. 정확히는. 근데 내가 9월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 이사는 2018년 3월에 팔고 이 부장도 2018년 7월에 팔아. 둘 다 남은 금액은 20억 내외예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억 아파트 찍었던 데잖아요. 그렇죠? 회장들로. 그래서 김 이사님은 20억에 대해서 세금을 8천만 원 냈어. 8천만 원. 1세대 1주 비과세가 되고 10년 보유. 그때는 그것도 상관이 없었어요. 80% 장기공제를 받아서 8천만 원 냈는데 이 부장은 세금 얼마 냈어? 양도세를 8원을 내요. 몇 배 차이? 그것도 8배 차이래. 아, 8자로 계속 들어가니까 8천만 원을 8원 냈다니까. 몇 배? 10배 차이 나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차별이에요. 자, 그때는 이건 또 웃기지도 않아. 그때는 또 사업시행 인가율을 기준으로 했어요. 응? 관리처분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사업시행 인가율인지 관리처분인지 알 게 뭐냐고. 여러분이. 그죠? 요거 지금 대법원에 소송가 있어요. 1심 법원에서는 납세자가 이겼고 2심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국가가 이겨요. 뒤집어졌어요. 네. 저는 1심 법원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못 이기냐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위헌인데 법에 탁 따지니까 못 이기는 거야 이게. 못 이긴다니까. 위헌이라니까 근본적으로. 왜? 저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권리로 바뀌는 그 과정이 석연치가 않다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부동산을 권리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냐고요. 옛날 집이 없어지고 새로운 집을 지어주게 되는데 관리처분 인가일에 그 지어진 집이 확정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합원들은 땅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땅은 부동산이에요? 권리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네. 힘이 없어요. 땅은 부동산이잖아요. 아파트는 땅이 중요해요? 건물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하잖아요. 땅이 70% 80% 차지하고 건축비는 얼마나 되냐고 국가정보. 땅을 갖고 있는데 왜 그걸 권리라고 그래? 지금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분양권은 순수한 권리예요. 입주권은 부동산 플러스 권리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으로 간주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환지를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보유기한 통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차별을 안 나게 하려면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서 위헌 소송을 하겠다. 지금 제가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되면 우리 세무사님들한테 제가 발표를 하고 세무사님들과 변호사님들한테 공동으로 해서 제가 제안을 할 거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소송을 감히 제고해보려고 하는데 국세청이나 기재부 쪽은 저를 유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건 정당하지 않고 옳지 않아요. 세법이 지금 정상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이거는 비정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소송 제기를 해보려고 한 거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불리는 본 사례가 있다면 저한테 오시면 그걸 다 모아서 한번 같이 싸워보자는 거고, 요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이거는 실제 일어난 사례예요. 실제 사례. 이제 처음부터 한번 지금까지 다 공부한 거를 한번 정리해보자. 네? 자, 여기까지 질문 하나도 안 하시네. 아니, 내 거 말고 내 친구 거라도 질문해보시라고. 응? 우리가 재개발자금주건 공부를 하시고 외우시지 마시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반드시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인간이 도시를 만든 첫 번째 이유는 안전이라고 합니다. 안전. 그때 말로 이제 동물 같은 것들 때문에 모여 살았겠죠. 담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러다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교류를 빨리빨리 하려면 집합적으로 모여 살아야 됩니다. 모여 살다 보니까 도시라는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확장해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 신도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농지나 임야 있는 쪽을 싹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예, 이해관계도 적습니다. 전부 다 공사 수용자가 전부 다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다시 재분양을 하기 때문에 쉬워요. 쉬운데 대신 누가 다 개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국가가 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나쁜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용 방식보다는 환지 방식이 훨씬 나은 거예요. 환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을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재생 사업입니다. 재생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도시정비법으로 하는데, 그 전에는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으로, 그 다음에 재건축은 주택법에 했던 것을 통합시켜서 2003년 7월 1일부터 도정법이라는 법이 생겼어요. 신설됐어요. 예, 그래서 도정법으로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 가지 사업인데,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자기들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예, 열악한 상황이라서 국가가 지원해주거나 LH가 지원을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강남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나요? 거의 없죠. 없어요. 예. 옛날 같은 옥수동 같은데, 예, 이런 산동네나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이게 조합원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단독주택, 나대지, 공장, 상가 이런 것도 섞여 있는 것은 재개발 방식으로 하는 거고, 재건축 사업은 우리가 동일 평형으로 동일 주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별 아파트들, 방교동처럼 규모가 비슷비슷한 단독주택, 요거는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요. 그런 것들만 재건축 사업 가능한데, 재건축 사업은 이해관계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그래서 옛날에 도정법 되기 전까지는 주택법에서 했던 거예요. 주택법으로 하다가 합해져서 지금은 도정법으로 돌아왔다. 자, 그 다음에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그 전에 아까 도정법에서 하다가 이것만 따로 분리해서 4개 사업이 따로 나왔어요. 자유주택 사업, 가로주택 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생소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모아타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아타운. 자, 모아타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이 하나하나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 2개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 단지가 너무 적어서 커뮤니티 시설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을 만들면 그 모아타운에 들어가 있는 도로 같은 것을 지하를 각동시켜서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쓰게 만들어준 거예요. 대신 용적률을 많이 주죠. 대신 용적률을 주면 또 뭘 반드시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이 뭐예요? 예? 임대주택을 내놔야 돼. 그러니까 일장일단 있죠. 근데 이게 왜 모아타운 잘 안 되냐면, 모아타운 왜 잘 안 될까? 네? 모아타운 잘 안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해갖고 내가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배 아파서 안 돼. 왜냐하면 보세요. 옆에는 2종이고 나는 3종이고 아니면 준주거지요. 그럼 용적률이 다 다르죠. 다르면 어떻게 돼? 비율이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분담금이 달라지죠. 근데 김씨 영감 내 34평은 나도 34평인데 거기는 분담금이 2억이래. 근데 나는 2억 5천이래. 그럼 나 안 해. 안 해. 그러면 나하고 비슷한데 왜 그러면 2억 물어 나는 2억 5천 물어. 그래서 아무리 막 1종, 2종, 3종 설명해봐야, 야, 그런 종류는 니나 갖다 해먹어. 나는 몰라. 집 똑같이 줘줘. 그러면 해줘. 안 돼. 안 돼. 그래서 모아타운이 지금 지정은 한 7, 80개 되어 있는데 실제 되는 것은 서너 군데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모아타운을 기대하고 투자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하시라. 예. 그 대신 7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없는 데 가서 그런 데는 대한민국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때 돌아가신 다음까지 내가 살 자신 있으면 해.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 정비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 시행인가, 그 다음에 관처일. 요 관처일이 떨어지면 그때 아까부터 권리로 바뀐다고 했죠? 예. 여러분, 여기 메이플에 어디까지 왔어요? 준공 됐죠? 입주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 절차가 이종고시가 납니다. 이종고시가 나면 그때 내 소유권이 확정돼요. 소유권이 확정돼요. 근데 이종고시 나고 등기 전에 지금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냐 없냐, 세법적으로는 매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투기과열지구니까 조합은 지휘승계 되냐 안 되냐는 것은 도정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세법에서는 준공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부동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유권 전체에 대한 장투공개가 된다. 그러면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데 그때 미등기라고
중과세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양보하는 것은 이등기 전매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종고시 나고 보존등기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전을 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대신 양도를 지금 했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를 미리서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종고시가 떨어지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면 이때부터 1+5는 공유물 분할이 가능한데 지금 문제는 5구짜리들, 25평짜리들이 3년 전매 금지에 걸려있죠. 걸려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 법무사님들이나 세무사님들은 공유물 분할도 3년 뒤에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맞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종고시 나고 보존등기 났으면 공유물 분할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공개할 수 없죠. 네. 저를 믿고 하시면 하는 거고 못 믿으면 안 하는 거고 네. 그것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 세무사들이 저한테 상담을 온다고 해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그거는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논리가 이것이 다 나가버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다 노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저기다 질문하시면 세무사님 그거를 어떤 논리를 했냐고 자꾸 근거 따지지 마세요. 예, 된다. 꼭 본다. 예, 제가 사람이니까 진리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해결하는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여기서 1+5는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자, 지금 소규모 정비관 사업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알아둘 것은 사업 절차가 대부분 다 똑같은데 여기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했는데 여기서는 관리처분 절차가 없고 사업시 인가 절차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2주가 되는 거 찾고 있더라죠. 여기 무슨 얘기냐면 사업시 인가 날 때 관리처분까지 같이 동시에 나는 거예요. 이 절차상으로 관리처분 절차라는 게 없어요. 소규모 정비사업은. 그래서 그거는 왜 이건 관리처분이 없지? 하실 것이 아니라 사업시 인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조합원 입주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차가 나면 권리로 변하는 대신에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수는 포함된다. 뭐라고요?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수는 포함돼요. 그래서 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또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도 주택수에는 들어가. 대신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는 중과세는 아니에요. 왜요? 주택이 아니니까. 그때는 좀 장점이죠? 네, 그때는 장점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요거 지금 안 나라 그랬어요? 네. 아, 그랬구나. 그럼 여러분은 이걸 암기할 수 있는 방법 알아겠죠? 잘했다. 암기는 잘했다. 내가 갖고 왔을 때 막 밑춤치고 공부하면 안 돼. 오늘 듣고 다 잊어버렸어. 잘했어. 다음 주 나눠주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설명 대부분 쉽게 하잖아, 지금. 이해했죠? 이해만 하고 하시면 돼. 이거 외우면 안 돼요. 네, 절대 외우면 돼. 자, 정비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인데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졌는데 여기까지는 철거전까지는 주택이 존재하죠. 자, 지방세, 취득세에서는 철거되기 전까지 주택으로 봐서 중과세 때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중과세를 먹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철거되는 순간부터 나대지가 되면서 이게 분리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철거되면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중고일까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양도소득세는 철거 기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차가 나면 그때부터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이 취득일부터 관찰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갖고 따지는데 주택이 존재하는 이 기간은 그럼 뭐란 말이요? 보유 및 거주기간에 통산해줘요. 원래 권리니까 안 돼야 맞는데 관찰가 난 이후에 실제로 주택이 있고 사람이 산다면 그 기간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권리 변환 시기는 보존법에서는 관찰일이 되고 소규모 정비법은 관찰가 없기 때문에 사업시 인가일로 된다. 네.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철거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무조건 하는 순간, 네. 지금은 그건 존재하지 않죠. 왜 관철도 안 하는데 어디 철거 못합니까? 불가능한 얘기, 불가능한 얘기. 권리 변환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참고로 내가 잠실거를 갖고 있어. 잠실거 1단지, 3단지, 4단지 거기는 주택법에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일자예요. 재건축 사업이라서 그때는 2003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일 갖고 따진다. 사업계획 승인일 갖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2003년도 7월 1일에 보존법이 시행됐는데 2005년 5월 30일까지 여기도 똑같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입법 미스가 나왔어요. 입법 미스가.
안 바꾼 거예요. 안 바꿨다가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 누가 알았겠어요? 질문하는 사람 의도를 모르네. 누가 알았겠어? 안수람이 알았다니까. 진짜로 제가 알았어요. 기재부에다 물어본 거예요. 아니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똑같이 도전법으로 갔는데 왜 이거는 지금도 사업주의 인가이죠? 이 법을 기획재정부에서 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바꾼 거예요. 도전법을 용어만 바꾸는 거예요. 용어만. 사업계획 승인일은 사업주의 인가이랑 똑같은 절차거든요. 이렇게 용어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었다고. 뭐라고? 이게 권리 변환이랬다니까. 아까 아크로 리버파크가 그래서 국가가 누가 잘못 바꿔놨잖아. 그러니까 이 법 잘못된 있는 이상은 관리처분 계획 있는 거 똑같이 해줘야 돼. 그러면 관책 이계를 한 사람들이 다 구제받는 거예요. 아크로 리버가.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더니 1심 법원은 맞다. 국가가 잘못했네. 근데 보도국 뭐라고? 법은 법이라는 거. 앞법도 법이래. 그래서 패소를 했어.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어요. 네, 저는 아크로 리버파크 조합원들이 승소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권리 변환일이 각각 이렇게 달리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재건축 사업에 대한 거는 옛날부터 하고 계신 분들 중요합니다. 그거를 내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청산금과 분담금 왜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양계약서는 내가 나중에 양도세 계산을 할 때 분양받은 금액이 내 취득가액 아니에요. 거기는 분양계약서 어떻게 돼 있어요? 권리가액 플러스 분담금 더한 것이 분양계약서 금액이죠. 권리가라는 것은 내가 종전부동산 취득가액에다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감정가에다 계산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내가 종전주택, 종전부동산 산 금액 플러스 분담금 납부한 금액 요게 내가 돈 나가는 돈이에요. 필요금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계약서는 참고만 84. 네, 참고만 14이에요. 그래서 분담금하고 청산금하고 관계를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꼭 재개발적으로 조합이 발생하면 생기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라서 생기죠. 쌍둥이, 쌍둥이. 조합이 설릴 때는 그 옆에 비상대책위원회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배 아픈 사람들 다시 만드는 기구가 비상대책 여기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을 리가 없어. 그 자동으로 샴쌍둥이라니까. 따라와. 뭐라고 그래? 아니 우리 조합들은 우리 땅이랑 우리가 집을 짓는데 평당 3천만 원이면 엠말이요. 여러분 분양계약서들은 분양가를 냈어요? 그건 분양가에 돈을 냈을 때 얘기지. 누가 분양계약서들은 돈을 냈냐고. 그거는 조합은 분양가라는 거는 권리가 산지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그 가상 수치일 뿐이잖아요. 지금 누가 분양계약서로 돈을 냈냐고. 그러니까 거기다 그렇게 막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1,000만 원만 좀 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3,000만 원씩 받지? 이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그거는 그런 오해가 없다. 재개발정책 비과세, 아까 1주택자가 비과세하는 거는 양도 1년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되는데 다만 집을 사고 3년 안에 파는 것은 여전히 비과세를 해준다. 비과세를 해준다. 대신 다른 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주택은 상속주택, 공공은 합가, 그 다음에 혼인합가,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 전부 다 다른 주택에 해당돼버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세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조합은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복잡해요. 주택과 주택을 갖고 있다 상속받으면 되는데 주택과 입주권을 갖고 있다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되는데 입주권을 갖고 있다가 주택을 받으면 상속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상속을 받을 때 아버지가 죽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굉장히 중요해.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빨리 돌아가시겠냐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 법이. 그래서 동거가 합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자와 1조합원이 합가해가지고 입주권을 양도하면 안 된대. 주택 플러스 주택이 됐는데 이게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는 그걸 또 봐줘요. 봐줘. 이게 결혼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남자 여자가 언제 만난다가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소주주택 비과세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죠.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건 다 상관없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 보세요. 종전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이 내가 분담금을 냈어. 분담금을 냈는데 건축 면적이 늘어난 거는 상관이 없어요. 건축 면적이 늘어났다고 새로 취득한 걸 안 본다는 뜻이에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으로 다 통산이 돼. 대신 부수 토지가 늘어났으면 그거는 새로운 취득이에요.
부수 토지가 늘어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내가 부수 토지가 늘어났으면 그거는 새로운 취득인데 언제부터 기산된다고? 준공일부터 기산돼. 즉 2025년 7월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만약에 2년 안에 팔면은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무조건 2년 지나서 파셔야 돼요. 요것만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분담금을 내신 분들입니다. 청산금을 받은 분들은 내가 부동산이 축소가 됐으니까 상관없죠. 분담금을 냈으면 내가 건축물이 늘어난 거는 상관없다고 그랬죠. 부속토지가 늘어났으면 이거는 새로운 취득을 본다. 언제로? 준공일로. 거기서부터 2년이 넘어야 비과세가 안정이 되고 2년 안 돼버리면 장특공제도 안 될 뿐더러 비과세가 안 된다.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돼요. 저 입주권 승계치에서 가는 경우는 무조건 준공일로부터 기산을 해서 장특공제 세율이 적용된다. 요것은 매매, 증여, 상속 모두 포함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입주권 상태에서 증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입주권 상태에서 증여를 하냐면 첫 번째, 부동산 상태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취득세가 중과세 먹어요. 입주권은 중과세를 안 먹어요. 입주권을 취득해갖고 나중에 등기가 나잖아요. 그거는 보존 등기라서 중과세를 안 먹어요. 그래서 입주권 상태에서 증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면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반포에 1, 2, 4지구 있죠? 1, 2, 4지구 옆에 원베리 같은 경우 동일평형이 막 100억 가잖아요. 지금 거기는 감정평가는 70억? 예, 한 2, 30억 차이 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을 낮출 수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준공 전에 증여를 많이 하게 된다. 예, 그래서 꼭 나쁜 거는 아니라 여기 설명을 했어. 여기서 주의할 거. 이제 재건축에서 상가분 갖고 계신 분들, 아까 입주권을 취득하신 분들 다 알았잖아요.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입주권을 받아서 준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 보유기한 계산은 준공일로부터 계산해요. 상가 갖고 계신 분들, 상가조합원들. 상가조합원들 중에 상가 받았으면 상관없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으면은 준공 떨어진 데부터 보유기한 계산해서 무조건 어쩌라고? 2년 지나야 되겠죠. 2년 전에 파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2년 전에 파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약정하냐면은 다 통상 지금 계약금 중도금 받고요. 잔금 10%를 남기세요. 그리고 2년 지나서 10% 받으시라. 먼저 받으시면 안 돼요. 10%를 남기시고 잔금을 2년 지나서 받아요.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꼭 세무사님들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잘못 계약서가 작성되면 장기 할부가 돼가지고 인도일로 가볼 수가 있어요. 전세 안고 파신 형태 취하면 그런다니까. 왜냐면 명도가 이미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약서 쓸 때는 꼭 세무사님들하고 상담을 하시기 바라고 여기까지만 하고 현장에서 질문 3개는 우선 받고 여기 오신 분들이니까 질문 있으시면. 저는 2021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전에는 비거주자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기간 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21년도에 들어오셨다면서요. 관청이 난 이후에 들어와서 입주하신 분들은 안 되고 관청 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은 연장해서 계속 봐준다는 뜻이지 관청 난 이후에 들어와서 하신 거는 권리 상태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보유는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거는 21년도에 들어와서 살았다면 그거는 관청한 이후에 입주권 상태에서 거주가 됐잖아요. 여기서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해준다는 거는 관청하기 전부터 갖고 있으면서 산 사람들 얘기예요. 관청 나버리면은 그때는 권리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와서 살아도 안 된다. 똑같아요. 장기임대주택도 장기임대 등록을 할 때 관청 나기 전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연장해서 입주권 상태에서도 그거는 임대기간을 넣어주는데 관청한 이후에 장기임대 등록한 거는 안 돼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적용이. 좋으신 질문 같아요. 또 입주권일 때 증여를 받았고 입주 후에 분담금을 납부한 게 있어요. 양도하게 됐을 때 제 취득가액이 감정가액 더하기 분담금 낸 건가요? 오케이. 정확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신 부모님한테 받았으면 이율과세가 적용되는 거 알죠? 내가 비과세권을 충족하면 이율과세는 해지돼요. 알아듣는 분이 이름은 안 되네요. 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내가 팔 때는 10년 안에 팔면은 이율과세 돼가지고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가버린다고. 이게 이율과세예요. 아버지가 3억 주고 샀어. 나한테 줄 때 10억 주고 줬어, 증여를. 내가 팔 때는 원래 취득가가 10억으로 인정받아야 돼. 근데 10년 안에 파니까 아버지 산 금액 3억으로 내려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증여를 받았어. 그 다음에 2년 보유, 2년 거주를 했어. 그럼 내가 비과세권을 충족했어. 그거는 이율과세 안 받는다 이 뜻이에요. 왜? 내가 비과세니까. 과세 대상일 때만 이율과세 적용이 되는 거예요. 비과세권을 충족하시면 이율과세 대상은 아니다. 또, 네.
재건축 전문가라고 하셔서요. 개포 7단지는 언제쯤 재건축이 될까요? 누가 저보고 재건축 전문가. 아니, 암순환을 마물 박사 만들었는데. 저는 재개발 재건축 세법 전문가. 저는 도정법 전문가. 도정법. 네, 도정법 전문가는 장정섭 박사라고. 네, 저는 그쪽은 전혀 몰라요. 나무 영역은 제가 많이 쳐놓으면 안 돼요. 현재 개포 7단지 34평의 시어머니 명의로 시부모님이 사시는데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게 한 20, 30 간다는 거잖아요. 80세가 넘으셨는데 현재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사실 이 자리에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오셔야 되는데 답답해서 제가 왔어요. 답답하시면 제 유튜브를 그걸 슬쩍 하고 참 미치겠다. 저 같은 이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 중에서 돌아가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먼저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돼요. 아니, 우리 원과 계획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안 되지. 왜?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가 있잖아요.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30은 다 못 받겠지만. 근데 순서가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셔야 버리면 배우자 공제 안 되는 거잖아요. 배우자 공제 받으려면 어머니를 증오를 시켜야 돼요. 저 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 모하면 아버지한테 한 10억이라도 주면 그럴 일이 없어요. 말씀 안 하시고 저렇게 해버리면 새끼들만 큰다네. 근데 그냥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기를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자녀가 계세요? 누나 다음 저희 남편만 있어요. 80이시고 80 넘으셨어요? 건강을 하세요? 아주 건강하세요. 네, 그러시면 안 죽으면 돼요. 안 죽지. 아주 간단하죠? 네. 우리가 어떻게든지 어머니 아버지를 오래 살게 하세요. 그 사이에 태도 바뀌길 바라야 되니까. 시부모님 모시고 상담받으러 갈까요? 예, 한번 모시고 오세요. 예, 한번 모시고 오세요. 오늘 이 고민이 많으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료를 50%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담이 비싼 건 아시죠? 놀리지 마세요. 제 상담료 모르셨어요? 다 그냥 다 아시던데 막 누가 막 그랬더만 뭔 놈의 새끼가 하냐고 막 그러더만. 그래도 수사 걸려야 된다니까 나 상담 받으러. 저기 뒤에 이제 우리 스텝 세무사가 와서 내가 강의 끝나면 두 분이 우리 스텝 세무사가 여러분 상담을 여기 현장에서 해줄 거예요. 상담을 급하신 분들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제 명함을 전달해서 일정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 질문 해주신 것 중에 몇 가지 좀 해볼게요. 상속시 교환 거래를 통한 절세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속시 배우자와 자녀의 며느리 손주일 때 자녀 1과 배우자의 지분을 며느리가 가진 부동산과 교환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고려할 점, 요거는 직접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은 기가 막힌 아이들이에요. 왜? 자, 상속을 할 때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6개월 전에 무조건 팔면은 양도세는 안 나와요. 왜? 양도가액이 상속 비슷한 평가액이 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양도세가 안 나와. 자, 문제는 뭐냐? 상속세가 나가죠. 근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 기준시가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는 적게 해요. 근데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많이 내. 그러면 기준시가로 받고 받아오는 상속 재산가액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교환시키는 거예요. 교환을 시켜놓으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고난도 일인데 어디서 말씀을 들었나 본데 여기서 내가 비책을 공개하려면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분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별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지입니다. 기존 주택을 사자마자 사업 인가가 난 다음 경우 다음 주택 1년 후 구입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이 되는지요? 이분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돼요? 종전주택을 갖고 있다가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이때 양도소득세는 1년이 지나서 사야 되는데 취득세하고 종부세는 그거 상관없어요. 3년 안에만 팔면 되는데 이분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자 여기 사업시에 인가나는 거죠. 사업시에 인가나고 요게 이제 관처가 나는데요. 관처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준공이 떨어지고 3년이 되겠죠. 여기서 자 대체취득이라는 거는 이 사업시 인가 이후에 공사 기간 중에 살 집을 사는 것이 대체취득이에요. 이 대체취득 요건에는 1년 지나고가 없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1년 안 지나고 사도 괜찮습니까?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시 인가는 여기서 사면 안 돼요. 인가지를 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업시 인가 이후에 사야 돼요. 대신 관처 난 이후에도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관처 난 이후에 사도 돼도 되는데 세무서에서 시비를 가끔 걸어요. 1년 이상 거주는 언제 해야 되냐? 준공 떨어지기 전에 해야 돼요. 준공 난 이후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안 돼요. 예. 그래서 대체취득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저희가 기쁘신 질문을 해주셨어요. 시가 100억, 160억, 70억, 꼬막 빌딩 3개가 있는 두 팀이 있대요. 이걸 여기서 무료 상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우리들이 좀 얘기해봅시다. 여기 누가 질문하고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오늘 다행히 안 오셨네. 계산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증액플랜을 짜야 되는데 여기서 증액플랜을 짜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부적절할 것 같다. 그죠? 예. 돈 내고 저희는 현금으로 50% 세금 납부할 의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세무사님들은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안순남 대표님은 방법이 있으신 건가요? 보통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아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걸 알만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하는 것이 가이드로서 맞는 얘기지 내가 지구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알아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무사님을 3명 내지 5명을 만나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편견이 생겨요. 아, 이건 세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요 100억짜리를 땅을 파는데 세금이 30억이 나왔어요. 근데 아들 둘이 상속을 받았는데 딸 5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이 30억을 아들 둘이 갖고 30억은 딸 5명한테 나눠주기로 좋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이 나눠주면 양도세 30억에다가 증여세 7억이 더해져서 37억을 내야 돼. 이 37억을 내야 될 거를 22억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37억을 내야 되는데 22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3군데, 5군데 가서 세무사님들이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럼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기꾼이거든요. 사기꾼들. 제가 방법을 여러분한테 공개를 합니다. 보세요. 팔아서 현금으로 주면 37억이 나와요. 증여를 해서 팔면은 22억이 나와요. 순서를 바꿨을 뿐이죠. 왜 증여를 해서 팔면은 양도세가 안 나오냐? 3개월 내에 증여를 해가지고 3개월 안에 매각이 되면 양도가액이 증여가액이 되고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요. 양도가액이 제로가 나와요. 증여세만 내면 되죠? 근데 아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자식한테 증여해가지고 10년 안에 팔면 이호가세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부모 자식지간에만 이호가세가 되는 거예요. 남매 자매는 이호가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발생을 안 하면 못하죠. 세무사에 따라서 다른 솔루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3명의 세무사를 만나보라는 겁니다. 안순남을 만나보라는 거 아니에요. 안순남을 포함해서 3명. 자, 이런 분 있어요. 테란로에 92세 되는데 지금 600억짜리 빌딩 갖고 있어요. 세무사님 뭐라고 돌아가세요?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돌아가시면 상속 받아서 파시고 50% 세금 내고 그냥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92세가 600억짜리 테란로에 빌딩 갖고 있는데 그분이 10년은 살아야 뭐 대책이 나오는데 10년은 못 살잖아요. 그럼 대책이 없냐고요? 있다니까요. 있다니까. 근데 내가 발상을 안 가지면 계속 없다고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내세우면 부정적인 방법밖에 안 나와요. 긍정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간 고민하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식을 쌓아서
경험을 축적하면 노하우를 갖게 되는데 절박함을 더하면 미라클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정말 프로예요. 정말 프로를 만나시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프로를 찾아내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남의 일을 남 일처럼 하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92세가 지금 600억짜리 빌딩 갖고 있는데 무슨 대책 있어? 없어. 끝. 이것도 내가 5군데 똑같이 가서 했는데 어떡하라고. 내가 이거 20억이나 나온다고 가르쳐줬는데 나한테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올 거 하잖아요? 그쵸? 왜 안 오셨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양반 얘기가 사기꾼이래. 사기꾼 생산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했다는 거야. 안 쓴다는 거 사기꾼이래. 다른 세무사 상상 못하면 내가 상상하는 거 사기인가 이게? 제가 우리 세무사들한테 후배들할 때 내가 상담할 때 제발 나를 사기꾼이라 하지 마라. 내가 알지보다는 뭔가 경험치 있는 분이 해주셨으면 어떻게 한번 그분한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사기꾼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문준 팀장이 왜 굳이 저를 여기다 세워놨겠어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 누가 이렇게 세워놨겠어요? 사실은 100억, 160억, 70억 계시는 분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특정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고 작년에만 해도 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좋은 방법이. 이 좋은 방법 다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자산가들은 세법에서 지금 공시가액을 대표적으로 5억이 늘렸죠. 일과공제 3억 늘렸죠. 8억 늘어났죠. 재산이 30억, 40억, 50억 있는 분들은 혜택이 있어요. 200억, 300억, 500억 있는 사람은 혜택 없어. 그래서 세금 4억 줄여주면 얼마나 줄여줬어요? 네. 내 재산 형태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없냐? 자, 상속세는 절세 방법이 없다. 왜? 상속세는 딱 멈춰버리잖아요. 상속세는 절세 방법이 없다. 상속세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절세라고 해봐야 배우자 문제 좀 더 받게 만들고 덜 받게 만들고 그거는 절세 비법이 아니에요. 그 방법 다 대한민국에서 다 알아. 그래서 방법이라고 안 해.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언제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이거는 양도소득세와 연결돼 있어요. 양도소득세, 상속세 절세는 아니에요. 상속세 절세는 어디서 나오냐? 전부 미리 증여하는 거예요. 사전에 증여하는 거예요. 상속세는 유산세지만 증여세는 유산취득세거든요. 즉 슬라이스를 칠 수가 있다는 거지. 분산시켜서 증여하면 세율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상속세 50% 낼 거를 증여세 25% 해결하면 25% 줄였잖아요. 지금 현재 100억짜리 건물이 10년에도 100억짜리인가요? 강남이 또 따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증여를 빨리 해서 가격을 멈추라는 겁니다. 지금 월세 받아서 소득세 내고 남은 돈을 은행 저축해놓으면 또 어떻게 돼요? 거기서 50% 또 세금 또 내죠. 그럼 결과적으로 소득의 75%가 세금을 뺏기잖아요. 그 소득을 자녀들한테 내보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간 분산, 귀속자 분산, 세부 분산을 시켜서 절세분을 짜는데 이게 부차 방정식으로 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짜봤어요, 그거를? 예. 사례를 하나만 딱 볼까요? 상속은 여기서 사망이 이루어지면은 딱 픽스가 되죠. 그죠? 자, 1년 안에 2억 이상을 인출했으면 요거를 사용처를 입증해야 돼요. 1년 안에. 2년 안에 5억 이상을 인출했으면 사용처를 입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매년 4억씩을 인출했어. 소명할 대상 금액은 얼마? 이 말뜻을 잘 모르나 봐. 1년 안에 2억이 넘어갔으면 소명을 해야 되고 2억 미만은 소명 안 해도 된다고요. 2년 안에 5억 이상을 인출했으면 소명을 하고 5억 미만은 인출 안 해도 된다고요. 내가 매년 4억을 인출했다고 그러면 얼마를 소명해야 돼요? 4억만 인출해야 돼요. 소명하면 되죠. 그 1년 지난 것들은 소명 책임이 없다고요. 근데 유튜브들 뭐라고 그래요? 500만 원만 인출해도 너희들 큰일 나라. 얘가 미치도록 말 돼, 지금? 상속세 세부 조사를 받을 때 이게 다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5년 이내에 상속을 받으면 합산 대상. 상속인이 10년 안에 증여를 받았으면 합산 대상.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 딸 때 증여를 했으면 의무적으로 10년 이상 사셔야 돼. 하나의 의무가 있어. 부모님 꼭 들으세요. 증여를 받은 자녀들은 꼭 부모님을 10년 이상 살게 케어를 해야 된다고. 중요하죠. 그러면 10년이 지났으면 어쩌다는 거예요? 합산 안 시킨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그런데 10년 단위로 증여하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되는 집안은 아들, 딸 해가지고 3명, 4명 있는데 다 결혼했어요. 얘를 두세는 다 낳았어. 지난번에 오신 양반은 자녀가 4명인데 아들, 딸이 8명이 또 있어. 10명 있어. 18명이야. 그럼 18명 10억씩, 일당 10억씩 좀 오는데 180억 꽉 날아가요. 세율이 구간이 얼마냐? 24% 구간이에요. 24% 구간에 180억 확 날아간다니까. 되는 집안은 그래. 안 되는 집안은 애들이 셋이야. 막내는 비혼주의자, 결혼 안 했어. 둘째는 결혼했는데 이혼했어. 첫째는 4년 만에 또 그래. 그럼 줄 애들이 없어. 중요해. 가족의 화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세 불리면서. 그래서 사전 증여를 다 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가야 된다니까. 10년이 지나가지 않았어도 왜 유리하다고요? 증여 당시로 평가를 한다고. 증여 시점에 평가해서 합산이 된다고. 내가 지금 10억에 증여를 했어. 근데 내가 상속 비상에서 20억이 올라갔어. 그래도 상속세 합산하는 금액은 10억이라고. 무조건 사전 증여를 해야 절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 사전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가 버렸더니 어떻게 됐어? 예, 10년 단위로 상속을 하면은 보세요. 50억을 분산증여했더니 절세 효과가 50억 8천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50억을 증여를 안 하면 여기 200억까지 늘어나본다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나한테 상속이 얼마 돼서 100억이 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전 증여를 했더니 지금처럼 52억 절세 효과가 생겼어요.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65세가 지금 부동산 150을 갖고 있어요. 그 대신 이게 3%씩 상승하고 10년간 30%밖에 상승 안 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15년 후에 상속이 되는 것하고 사전증여 한 것하고 플랫 짤편이 어떻게 돼요? 증여세 상속세 합해서 47억을 내는데 만약에 사전증여를 안 해버리면 130% 올라서 253억이 되면서 상속세만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승폭이 60%로 올라가 버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 볼까요? 요거는 65세고 기대수명 25년인데 200억짜리 부동산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60%씩 올라가는 거예요. 60% 10년간 상승하니까 200억짜리 160% 곱하면 820억이 되거든요. 요건 강남에 돼 있는 데는 대부분 열어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 나면 360억 나온다고 그러죠. 사전증여를 하면 90억이 끝났잖아요, 지금. 사전증여 이만큼 절실하다니까 늦었다고 빨라요.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꿈쩍도 안 하고 계신다.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반省해. 내가 자식들은 이쁜 거 내가 막 좋지.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내 눈에 흙이라도 안 준다는 분이 있어. 그 노인들이 그런 친구분들이 있어. 그래갖고 거기에 그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준다는 분들을 개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절대 안 주는 개 파요. 어떤 판에 또 쓰주개라고 있어. 쓰주개. 쓰고 죽자야. 그쵸? 네. 보세요. 내가 돈을 쓰는 사람은 재산이고 남기는 사람은 유산입니다. 유산이 많이 남길수록 가족 간 분쟁은 커져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들 가족의 재산이 점점 커지고 있으면 분쟁을 점점 키우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가족이 소통해서 수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 지문지에 반디클 하나를 세 자녀한테 증여를 해버립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건 다른 대책을 써봤어요. 다 주택수 들어가 버리죠. 다 들어가 버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비과세 받으려면 사명제가 돌아가면서 살아야 돼. 누구부터 살아야 돼?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을 받았으면 공동 소유자 중에 아무나 한 사람만 살아도 다 그것에 간주가 돼.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고민을 좀 하고 주셔야지. 이렇게 줘버리면 안 된다고. 이 고민 많으신 분 나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냐 그냥 없어. 그냥 갖고 있어. 그래서 준 것이 다행인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하는 말이지. 네? 또 개포 7단지에 부모님이 80이 됐는데 이분 여기가 거기는 안 주면 되니까 그냥 사시라고 그냥. 조정대상직 2주택을 갖고 있는데 하나를 팔까요 말까요? 장기임대주택 갖고 있으시면 장기임대 끝날 때까지 보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제가 보기에
예, 다주택 중과세 규정은 유예를 계속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유예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동산 값을 못 잡습니다. 왜? 다주택자로서 양도하로서 중과세잖아요. 중과세인데 얼마를 중과세는 82.5%로 중과세를 가고 세금을 82.5% 내고 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세 가지 경우만 있다. 산속에서 20년간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사회물증을 모르고 팔아버렸다. 그렇죠? 부도 나가지고 나 1년 2파 3파를 항상 팔아야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미친놈. 이 세 가지 부류는 안 파는 거기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면 가격은 급등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카드를 못 쓴다고. 이 카드는 못 쓰고 다만 종부세 카드는 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공정시장 가입비를 지금 60%를 80%로 올리려고 만지작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을 고시가에 높여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종부세 부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죠. 이 강남에 계시는 집 갖고 계신 분들 고액을 지금 올리라는 거예요. 올려버리고 대신 세금 부담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가시는 건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 현대아파트 계신 양반 제가 아시는 분이 70억 갔는데 세금에 뭐 어쨌든 120억까지 가버렸다는 거 이거. 왜 올리냐는 거예요. 그럼 막 화를 내셔 나한테. 내가 올렸어요? 한편으로 좋지만 한편으로 세금 부담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오늘 강의 신청을 6분 만에 마감됐다는데 그 사실 맞아요? 네. 누구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우리 윤준 팀장님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더 큰 강당에서 하시면 좋았을 텐데 또 제한된 공간이라서 이렇게 했는가 봐요. 네,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